미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복잡한 가장 큰 이유는 작금의 상황이 단지 두 나라만 얽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등 아랍 국가들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아예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정적 여론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과 무차별 폭격이 시작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물리적인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겠지만 여론전에서만큼은 백중지세를 이루는 모양새입니다. 가뜩이나 다극화 체제, 신냉전 돌입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참 난처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말뿐이면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의 기로에 놓이면서 최근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을 향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총력을 다해 반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더 이상 확전이 문제가 아니라 범지국급 무력 충돌 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도대체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군에 대한 공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다수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500에서 3,000명이 배치된 이라크나 1,000여 명의 병력이 배치된 시리아의 경우 ISIS 같은 극단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해 주둔 중입니다. 반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서 군사적 훈련이나 협력 활동을 명분으로 중동 지역에서 최소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테러 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중동에 주둔 중인 파병 병력인데요. 일례로 팻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시리아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겨냥해 2대의 자폭무인기 공격이 있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격은 지난 10월 18일 시리아 탄푸기지에서도 발생했는데요. 또 이라크 서부의 아사드 공군기지는 일주일에 3번이나 드론, 로켓 공격을 받았고 북부 하르빌 공군기지도 미상의 이슬람 무장단체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중동의 특성상 미군 주둔기지가 언제든 대규모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무장단체 공격이 지난 10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무려 41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군에 대한 공격에 배후에 있다며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도 하마스, 헤즈볼라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시리아의 무장단체들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중동은 왜 이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이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지어 설명하자면 결론부터 말해 처음부터 싫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 건국 역사를 최대한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돌을 굴린 게 영국이고 추진력을 얻게 한 게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을 인정하고 지지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혼자서 연합국의 병참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군수물자를 생산했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는 고스란히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사막의 맨 땅, 그것도 적성국 한가운데 갑자기 솟아난 이스라엘로서는 건국을 관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수한 힘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건 중동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4번의 전쟁 중 수에즈운하 패권을 둘러싼 제2차 중동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이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수준까지 영토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의 역사적 과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는 제 손으로 최악의 적을 키워내기도 했는데요. 내전의 끝물에서 미국의 압박에 패배해가던 소련은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내정에 개입하려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아프간에 공산주의 정부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아프간 내전은 더욱 격화되었고 무려 10여 년이나 이어진 전쟁은 소련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아프간에는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프간의 승리에는 배후에서 전쟁을 지원한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련의 군사적 개입과 함께 미국은 아프간 반공주의 무장 세력 통칭 무자헤딘을 지원했고, 이들은 강력한 게릴라가 되어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소련이 2년 뒤 패망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최대의 라이벌을 없앤 최고의 전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곧 미국 최악의 악몽으로 변하리라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의 무덤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또렷한 중앙정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표현되지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된 역사나 사상조차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프간 특유의 지형이 한몫했지만 어찌되었든 각각의 집단 세력이 저마다 각각의 이념을 지닌 나라가 아프간인데요. 그나마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들의 유일한 목적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소련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정도로 전투력이 막강한 게릴라 세력을 우후죽순 만들어냈으니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데요. 소련 철수 후에도 아프간의 정치적 불안과 내전은 이어졌고, 종국에는 이 모든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일부 무자헤딘이 미국의 지하드, 즉 성전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무자헤딘의 일부 그룹은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아프가니스탄을 이슬람법으로 통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고, 이 중 가장 과격했던 그룹은 국제 테러리즘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카에다, 독립전쟁 이후 미국 본토를 공격한 최초의 무력 집단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알카에다의 테러는 미국의 분노를 끌어냈고 결국 테러와의 전쟁까지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20년에 걸친 초장기전이었던 테러와의 전쟁은 제2차 걸프전으로 분류되는 이라크 전쟁,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을 촉발했고, 희생자 90만 명, 9,4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모하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다국화 체제가 시작된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 때라고 말하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의심받기 시작한 건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이것들만으로 미국에 대한 중동의 혐오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동이나 아랍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리기에는 그에 속한 각각이 하나같이 개성이 너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몰아내려 하는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오히려 ISIS나 알카에다, 탈레반과는 반대되는 종파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비호적, 적대적 기조를 띠기 시작한 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였습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던 이란은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를 통해 완전한 반미 국가로 돌아섰는데요. 반대로 미국은 2002년 테러와의 전쟁에 이란을 포함하며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동의 모든 반미국가 간의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동의 관계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미군에 대한 공격 빈도를 늘리고 있는 것도 이참에 알터니 같은 미국을 중동에서 몰아내고 패권을 쥐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역량 차이가 워낙 극심하고 이렇다 할 대의 명분이 부족하다 보니 직접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지 못할 뿐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럴드 알포드급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단 2개를 동지중해에 배치했습니다. 또 현지 주둔 중인 미군을 동원해 사드 추가 배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근해에 상륙준비단 4천여 명을 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전쟁 개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인데요. 이란의 소규모 테러 공격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정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여파는 작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시리아 내 이란 연계 군사 시설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F-15 2대를 동원해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사용 중이던 시리아 동부의 무기저장 시설을 타격한 건데요. 대의 명분은 미군에 가해진 공격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란은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심지어 인도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테러를 위한 물리적 지원까지 단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집트나 요르단은 남의 나라 사정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패권 경쟁에 나서며 반이란 반시아파 연대를 내세우고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적지 않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하고 있음에도 이란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속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실질적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약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요. 심지어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불거질 폭풍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때문에 확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적당히 종결짓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감당해야 할 전쟁이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미국은 2개의 전쟁을 폐기해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미국이 2곳에서의 전면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대신 하나의 전쟁에 집중하고 미국이 자랑하는 소규모 교전을 중심으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필리핀과 대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3개 이상의 전장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반미연합인 저항의 축이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다면 미국은 손에 든 모든 걸 쥐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개입 중인 분쟁 중 일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 또한 포함됩니다.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국의 안보의 일정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해구산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릴 때 북한이 행동에 나서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은 강력하고 또 친밀한 후방이지만 안보에 외조하는 결국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주국방 그리고 철두철미한 준비태세만이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